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먹은 주부예요. 남편은 한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부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딸도 하나 있긴 한데 멀리 시집을 가서 자주는 못 보고요. 그래도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보고 그러죠. 제 며느리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며느리는 인물도 곱고 착하고 싹싹한 데다가 주변에서도 다들 며느리 잘 얻었다고 부러워하곤 했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큰 불만 없이 잘 지냈고요. 그렇게 몇 년 같이 살면서 별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한테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진짜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날 날씨가 유난히 안 좋았어요. 하루 종일 우중충한 날이었죠. 며느리는 늘 하던 대로 저녁 먹고 헬스장 간다고 집을 나섰어요. 원래 아들이랑 같이 가곤 했는데 그날은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고 혼자 갔거든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님, 저 다녀올게요" 하고 현관을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밤이 깊어갈 때쯤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고 갑자기 얼굴이 하얘져서 달려나가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며느리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영이가 차 몰고 가다가 시골 쪽 강가다리 근처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빠졌대.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 길로 사고 현장에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이미 구조대가 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강물은 엄청 세게 흐르고 있었어요. 구조대 사람들이 상황이 안 좋다고 물이 너무 깊어서 차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 결국 며느리를 못 찾았어요. 겨우 사고 차량만 건졌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강물이 너무 세서 멀리 떠내려간 것 같다고 구조대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은 오셔서 우시면서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르자고 했어요. 제 생각에도 그래도 시신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너무 슬퍼하시면서 빈관으로라도 장례를 치러야 죽은 사람이 편해진다고 하시니 어쩔 수 없었죠. 저도 그렇고 아들도 정신이 없으니 그냥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비통한 마음으로 빈소를 지켰죠. 근데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때쯤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거의 돌아가고 난 후에 보니까 우리 아들이 구석에서 술을 마시면서 뭘 하고 있더라고요. 먹다 남은 음식을 꺼내놓고 술이랑 먹으면서 깔깔 웃는 거예요. "영수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너 제정신이니?"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아들이 절 빤히 보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엄마, 나 지금 축하 파티 하는 거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다시 물었죠. "지금 네 아내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표정이 무섭게 변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그동안 지옥이었거든.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가 아는 며느리는 그렇게 나쁜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정말 살 것 같아.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갑자기 모든 게 다 혼란스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느리의 죽음도 믿기 힘든데 아들까지 저렇게 변해버리니 정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전 그날 아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우리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게 전혀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며칠 동안 솔직히 저나 아들이나 다 정신없었어요. 집안은 갑자기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었고 아들도 집에 들어오면 말도 없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전 그런 아들 모습이 마음 아파서 자꾸 방문을 두드렸죠. 영수야, 밥은 먹었니? 엄마가 밥 차려놨으니까 나와서 먹고 들어가. 그러면 아들은 방문만 살짝 열고 짧게 대답했어요. 됐어 엄마, 나 배 안 고파. 엄마나 드셔. 저는 아들이 너무 걱정됐어요. 솔직히 처음엔 며느리를 떠나보낸 충격 때문이겠지 하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 쉽잖아요. 게다가 장례식 때 아들이 했던 말이 자꾸 걸렸어요. 솔직히 그때 아들이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이었다고 한 말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며느리 민영이는 제가 볼 땐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게 자꾸 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죠. 그래서 하루는 큰맘 먹고 아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죠.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너무 어둡고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영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아들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너 저번에 장례식장에서 그런 얘기는 왜 한 거니? 솔직히 엄마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 제 질문에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무슨 말이든 나오길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러더니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만 모르잖아. 내가 그동안 민영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 말해봐. 도대체 민영이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러니? 제 말에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민영이가 나 몰래 돈을 엄청 썼어. 그동안 모아놨던 돈도 하나도 없어. 집 대출금 내야 할 돈까지 어디 썼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카드빚이 수천만 원이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항상 살림을 알뜰히했고 가계부도 꼼꼼히 적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니? 민영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어요. 엄마는 정말 몰라. 민영이가 그런 척 했지만 뒤에선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엄마 없을 때 날 얼마나 무시했는데. 게다가 최근엔 카드빚 문제 때문에 사람들한테 협박 전화까지 걸려왔어. 내가 회사에서도 일하는데 전화 와서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그렇게 살았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한편으론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지냈다는 사실에 너무 미안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 칭찬만 했으니까요. 아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진작 말하지 그랬어. 아이, 엄마 어떻게 말해? 엄마 민영이 엄청 예뻐하고 좋아했잖아. 엄마한테 그거 말하면 엄마도 나 안 믿고 민영이 편들 거라고 생각했어. 아들 말을 듣는데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동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싶어서 내 자신한테 화가 나기도 했죠. 그렇게 아들이 얘기를 털어놓고 난 뒤 저는 집안 여기저기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민영이가 쓰던 방도 다시 정리하고 혹시 모르는 빚 관련 서류나 카드 명세서 같은 게 있는지 찾아봤죠. 그러다 며느리가 쓰던 옷장 맨 밑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열어보고는 너무 놀라 주저앉아 버릴 뻔했죠. 카드빚 독촉장과 사채업자 명함, 그리고 독촉 문자 메시지들이 출력된 종이들까지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교통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누군가와 나눈 메시지였죠. 이번 달까지 돈 못 갚으면 네 가족 가만 안 둬. 저는 그 종이를 들고 급히 아들 방으로 뛰어갔어요. 영수야, 이것 좀 봐. 이거 뭐야? 아들은 종이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민영인 사고가 아니야. 빚쟁이들 피해서 일부러 그런 거라고. 전 정말 무슨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된 이 사실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며느리 방에서 발견한 그 빛 독촉장과 이상한 문자 메시지들을 본 후로 저랑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사실 며느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사람도 착하고 집안 살림도 잘 챙기고 어디 하나 모난 구석 없다고 생각했었죠. 며느리가 쓰던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그 종이들이 너무 충격적이라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이런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물었죠. 영수야, 민영이가 이렇게 빚을 많이 졌으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도박을 한 것도 아닐 거고 민영이가 뭘 했길래 이렇게 된 거야? 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민영이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뒤에서 몰래 쇼핑도 엄청 하고 비싼 가방도 사고 명품 옷도 사고 남들한테 돈 자랑 엄청 하고 그랬어. 나한텐 숨기고 카드 돌려막으면서 빚이 점점 늘어난 거야.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여유가 많은 편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편도 아니었거든요. 며느리도 늘 알뜰살뜰 살림하면서 돈 아끼고 절약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됐죠. 아들은 깊은 한숨을 쉬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그걸 알게 된 게 얼마 전이야.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계속 와서 물어보니까 민영이가 몰래 카드 몇 개를 만들어서 몇 천만 원씩 쓰고 사채도 끌었었더라고. 처음엔 나도 잘못된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까 진짜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왔어요. 며느리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며느리 친정에 전화를 했어요. 혹시 민영이 부모님은 알고 있었을까 해서요. 민영이 친정엄마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바로 얘기를 했어요. 사부인, 저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민영이가 빚을 엄청 지고 살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사부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죽은 사람 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던 우리 민영이가 왜 빚을 지겠어요? 민영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민영이가 사고 난 것도 그쪽 집안 탓이에요. 우리 민영이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어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서 며느리를 얼마나 챙겨줬는데 오히려 그렇게 나오니 말문이 막혔죠. 통화를 마치고 나니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뭔가 이상했죠. 아들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민영이 친정도 알고 보면 정상 아니야. 민영이가 지네 집 때문에 빚을 진 것도 있어. 무슨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민영이 친정에서 사업을 한다고 몇 번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민영이는 계속 친정에 돈을 줬어. 나 몰래 돈 보내고 카드로 뭘 사주고 그랬더라고. 카드 빚도 민영이가 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친정 가족들 물건 사주느라 쓴 것도 많아.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왜 그랬을까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들이 그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게 더 속상했죠. 영수야, 그걸 알면서 엄마한테 왜 얘기를 안 했어? 엄마, 난 그냥 민영이가 정신 차리길 바랬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집도 난리 나고 민영이도 너무 창피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내가 좀 참고 민영이가 달라지길 기다렸어. 그런데... 말을 하다 말고 아들이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전 그 사고가 더 이상 사고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며느리가 빚을 못 갚아서 일부러 사고를 냈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일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일단 며느리가 사고 난 현장에도 다시 가봤어요. 사고가 난 그 다리 근처를 천천히 살펴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도로 상태가 그렇게 미끄럽지도 않았고 길도 멀쩡했어요. 이 길에서 운전하다가 차가 미끄러져서 빠질 정도로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근처에서 슈퍼를 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거셨어요. 아주머니, 그날 여기 사고 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그날 사고 보셨어요? 네, 사고 나기 전에 여기서 그 차 세워놓고 어떤 여자분이 누구랑 통화하는 걸 봤어요. 되게 심각해 보이던데. 아주머니, 그날 우리 며느리가 사고 나기 전에 혹시 어떤 사람하고 통화했는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아주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글쎄요, 자세히 못 들었는데 돈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액수가 큰 돈 같더라고요. 여자분이 엄청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돈 얘기라면 그동안 며느리가 숨기고 있던 카드 빚이나 사채와 관련된 일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집에 와서 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아들도 제 얘기를 듣고 나더니 한숨을 쉬면서 말했죠. 엄마, 나도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경찰에서도 뭔가 이상하다고 했거든. 차가 사고 난 지점에서 타이어 자국도 없고 브레이크 밟은 흔적도 없다고 했었어. 그 얘기를 들으니 더 이상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 경찰서에 다시 가서 사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기로 했죠. 경찰관은 우리 얘기를 듣고는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저희도 처음엔 단순 교통사고로 봤는데 조사할수록 좀 이상한 점들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좀 말해줘 보세요. 경찰관은 잠깐 생각하다가 얘기를 꺼냈어요. 우선 차량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일부러 떼어낸 흔적도 있었고요. 사고 난 차량 주변에서도 아무 흔적이 없었어요. 보통 급하게 사고 나면 브레이크라도 밟거나 핸들을 꺾는 흔적이 남거든요. 근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저와 아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은 며느리가 일부러 강물에 차를 빠뜨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경찰관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통화 기록도 확인해 봤는데 사고 직전에 이상한 번호와 통화를 여러 번 했어요. 사채업자나 그런 쪽 사람들 같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손이 떨렸어요. 경찰관한테 말했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일부러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근데 아직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게 이상해요. 보통 사고가 나면 대부분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거든요. 전 그날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을 했어요. 아들도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지켰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웬 이상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라 전 좀 무서웠죠. 누구세요? 누구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와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이민영 씨 가족 맞죠? 네, 그런데요? 빚 갚으셔야죠. 가족분들이 대신 갚으셔야겠는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다뇨? 우리 돈 빌려서 다 같이 하하호호 써놓고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이 집에 찾아가서 돈 받아오라고 우리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저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다급히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은 경찰이라는 말에 움찔했는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돌아갔어요. 아들과 저는 급히 문을 잠그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만 나왔어요. 아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 없었죠. 잠시 후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민영이가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이런 일 계속 있으면 어떡하지? 며칠 뒤, 저는 며느리 친정집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이제 와서 뭘 더 숨길 것도 없었거든요. 민영이 친정집이라면 혹시 민영이에 대해서 뭔가 더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죠. 친정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친정엄마가 절 보고 놀라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한 여자분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다급히 소리쳤어요. 저기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잠깐만요! 그 여자가 천천히 돌아보는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여자의 얼굴은 분명 우리 며느리였으니까요. 저는 정말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 장례를 치렀던 우리 며느리가 지금 제 눈앞에 살아서 멀쩡히 서 있었으니까요. 민영아, 너 맞니? 네가 어떻게... 저는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민영이도 놀란 듯 잠깐 저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섰죠. 표정이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민영이 친정엄마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제 앞으로 급히 다가왔어요. 사부인,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남의 집 앞에서 무슨 실례예요? 저는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친정엄마의 말을 무시하고 민영이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민영아, 너 죽은 거 아니었니? 우리가 너 장례까지 치렀는데 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그때 민영이가 표정을 싹 바꾸더니 아주 냉정하게 절 쳐다보면서 말했죠. 어머님, 그냥 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이랑 그 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죠. 민영이 친정엄마가 민영이를 뒤로 밀면서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부인, 그냥 돌아가세요. 민영이님이 그쪽하고 끝난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고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졌어요. 지금 끝났다니요? 그럼 우리가 친 장례식은 뭐였어요?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우리한테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말에 민영이가 비웃듯이 쳐다보며 말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시겠어요? 어머님이랑 영수씨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곤란하죠. 저는 민영이의 말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우리를 속이고 빚을 지고 다닌 건 며느리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선 오히려 우리를 탓하고 있었어요. 민영아, 네가 돈 빌리고 우리 아들 몰래 카드 쓰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거 아니니?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괴롭히는 거야? 민영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다 영수씨 때문이에요. 영수씨는 한 번도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어요. 친정에서 힘들다 해도 모른 척하고 제가 필요한 걸 사달라 해도 관심조차 없었어요. 제가 힘들고 외로워서 그렇게 살게 만든 건 다 영수씨라고요. 저는 그 순간 민영이의 말에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민영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래요. 저한테 늘 고맙다, 착하다 하셨지만 솔직히 제가 진짜 힘들 때 단 한 번이라도 제 입장 생각해 보셨어요? 친정이 힘들다고 하면 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시고 뒤에서 불편해 하셨잖아요. 전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민영이의 말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까지 날 뻔했어요. 우리가 민영이한테 그렇게 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민영이가 늘 잘해주니까 더 잘해주려고 했던 건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릴 이렇게까지 몰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너 정말 죽은 척하고 장례식까지 치른 이유가 우리 아들이랑 나 때문이란 말이니? 민영이는 한숨을 쉬더니 비웃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이제 다시는 어머님이랑 영수씨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민영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친정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살아서 돌아온 며느리를 보고 기쁘기보다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어서 정신이 아득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한테 이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도 제 말을 듣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민영이가 살아있다고? 정말로? 그래, 살아있고 친정에서 멀쩡히 잘 지내고 있더라. 더 기가 막힌 건 우리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더라.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차가워지면서 말했죠. 엄마, 민영이 친정하고 민영이가 처음부터 우리를 이용한 거 아닐까?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소름이 끼쳤어요. 설마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목적으로 접근했을까 싶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죠. 갑자기 아들이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민영이가 저지른 일, 그리고 그 친정까지 싹 다 밝혀내야겠어. 경찰에도 다시 가서 신고할 거야.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제발 더 이상 일 키우지 마세요. 더 귀찮게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발신자는 민영이었어요.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날 이후 전 정말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요. 민영이가 보낸 그 문자를 보고 나니 겁이 나서 밤잠을 설쳤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싶고 내가 그동안 뭘 잘못한 건가 싶어 혼란스러웠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었죠. 아들이 밤새 잠을 못 잔 얼굴로 거실에 앉아있길래 제가 말을 걸었죠. 영수야, 너 잠 한숨도 못 잤니?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민영이가 문자 보낸 거 다시 보여줄 수 있어? 전 다시 그 문자를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아들이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말했죠. 엄마, 이거 협박이야.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민영이가 오히려 우리 협박하고 있는 거라고. 엄마도 알아. 근데 엄만 이게 너무 무섭다. 민영이가 뭘 더 숨기고 있는지, 앞으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제가 말을 흐리니까 아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렇게 살 순 없어. 우리가 민영이가 숨긴 일들을 전부 다 밝혀야 해. 이러다간 우리가 전부 뒤집어 쓸 수도 있다고. 그날 오후에 저는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다시 찾아갔어요. 경찰관에게 민영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말하자 경찰관도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며느리분이 사고를 가장하고 지금 친정에서 숨어 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민영이가 보낸 문자와 친정집에서 만난 일까지 다 얘기했어요. 경찰관은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네요. 시신 없이 장례를 치른 것부터가 문제인데 이걸로 보험이나 다른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만약 며느리분이 사망 신고가 접수되고 그걸로 보험금이나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면 분명히 범죄가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공범도 있을 거고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일에 민영이 혼자뿐 아니라 누군가 더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혹시 최근에 가족분들이나 친척분들 중에 이상한 연락이나 협박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들은 제가 말하기 전에 먼저 대답했어요. 네, 민영이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협박성 문자도 보냈어요. 경찰관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자도 증거로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면 며느리분과 친정 가족들 통신 기록도 다시 조사해야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뭔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로 이 모든 게 너무 충격적이고 믿기 힘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 속 목소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영이 친구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누구세요? 민영이 친구요? 남자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민영이가 어머님하고 영수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 알고 아주 화가 많이 났어요. 이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 남자는 무시하듯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도 민영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영이 혼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머님이랑 아드님이 괜히 문제 크게 만들면 저희도 가만 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겁이 나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는 그런 거 몰라요. 민영이가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됐고요. 아무튼 경찰에 가서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아니면 어머님이나 아드님이나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민영이랑은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죠. 손발이 다 떨리고 무서워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옆에서 통화를 듣고 있던 아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건 정말 큰일이야. 민영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 이거 정말 심각한 일이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민영이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민영이가 이제 다시 나타날지 또 다른 협박이나 위협이 올지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누군가 집 문 앞에 뭔가를 두고 간 게 보였어요.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작은 박스였는데 열어보니 그 안에는 민영이가 예전에 저와 찍은 가족 사진과 함께 메모가 있었어요. 어머님, 저를 경찰에 신고하면 어머님과 영수씨 모두 위험해질 거예요. 조용히 계시면 다 끝날 일이에요. 제 말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며느리 민영이는 우리가 알던 그런 착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걸 그때 절실히 깨달았죠. 민영이한테 받은 그 협박 편지와 사진을 본 후로 저는 정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면서 살았어요.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죠. 아들은 민영이 친정 사람들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집 밖으로는 아예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집 밖으로 나갈 용기도 나지 않았죠. 집에만 있어도 누가 창문으로 보는 것 같고 벨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또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아들이 먼저 나가서 문을 열었죠. 저는 현관 근처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밖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 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상대방이 거칠게 말을 이었어요. 민영이 일로 온 거예요. 빨리 빚 갚아주셔야죠. 아들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우리랑 민영이랑 이제 상관없어요. 민영이가 혼자 벌인 일이에요. 이럴 거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더 위협적으로 나왔어요. 신고요? 그럼 우리도 가만 안 있죠. 그럼 좋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돈은 같이 써놓고 말이야. 가족들이 대신 책임져야죠. 순간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 문을 열고 그 사람한테 소리쳤어요.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린 아무 죄 없어요. 민영이한테 받아 쓴 돈도 한 푼 없고요. 그 남자는 절 보자 오히려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몰라서 그러시는데 민영이가 죽은 걸로 처리되면 보험금이며 재산이며 다 가족들한테 이득 아니에요? 민영이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민영이가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요?
보험금이라니?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거든요. 아들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린 민영이가 살아있다는 걸 안 순간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신들이랑 민영이가 이런 일을 꾸민 거잖아요. 그 남자는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협박하듯 말했어요. 잘 들어요. 경찰에 쓸데없는 말 더하면 아주머니나 아드님이나 무사하지 못해요. 민영이는 어차피 우리가 다시 처리할 테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현관에 주저앉아 버렸죠. 아들도 문을 잠그고 들어와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영수야, 이제 어떡하면 좋아? 민영이랑 그 사람들이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아. 우리 어떡하면 좋아? 아들도 한숨만 내쉬며 괴로워했어요. 엄마,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 이제 우리가 직접 민영이를 찾아서 뭐라도 확실히 알아내야 해. 다음 날, 아들은 혼자 민영이 친정을 다시 찾아갔어요. 저는 말렸지만 아들은 강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이렇게 숨기만 하면 안 돼. 민영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아들이 나가고 난 뒤 전 불안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안에서 기다렸어요. 아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정말 미칠 것 같았죠. 몇 시간 후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얼굴엔 상처가 있고 옷도 엉망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급하게 물었죠. 영수야, 너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아들은 지친 표정으로 소파에 털썩 앉아 힘없이 말했어요. 민영이 친정에서 엄마랑 나를 모함하더라. 우리가 민영이를 학대하고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대. 아들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민영이가 계획적으로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친정 사람들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가 민영이를 이용하고 돈을 빼앗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대. 이러다간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 될 수도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핑 돌 정도로 어지러웠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무서웠죠. 아들이 다시 결심한 듯이 말했어요. 엄마, 이대로는 안 돼. 변호사 찾아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해. 이젠 정말 제대로 싸워야 할 때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막막했죠. 그날 밤, 저는 너무 불안해서 잠을 설쳤어요. 새벽에 갑자기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온몸이 굳었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구멍으로 밖을 보니 누군가 집 앞에 서서 우리 집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숨을 죽이고 서 있는데 그 사람이 돌아서며 얼굴이 보였죠. 어두웠지만 그 얼굴 분명히 민영이었어요. 며느리 민영이가 다시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거였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현관 앞에서 민영이를 본 순간 전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집 앞까지 와서 직접 우리를 지켜보는 걸 보고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밤에 민영이가 왜 거기 서 있었는지, 뭘 하려고 했는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들도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영이가 정말 집 앞까지 왔다고? 엄마, 확실히 민영이 맞아? 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똑똑히 봤어. 민영이가 우리 집 현관 앞에 서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섬뜩했어. 아들은 바로 경찰서에 연락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죠. 사실 그 사람들도 우리 얘기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영이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살아났다고 하니 믿기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집 안에서도 창문이나 현관 쪽만 바라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라도 민영이가 다시 찾아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또 민영이일지도 몰라서 저는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는데 계속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결국 용기를 내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민영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세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민영아, 대체 왜 이러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왜 우릴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니? 민영이는 전혀 흔들림 없이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경찰한테 했던 신고 전부 취소하시고 더 이상 저나 저희 친정 쪽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어머님이나 영수 씨는 안전하실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민영이가 이렇게 뻔뻔하고 무섭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영아, 너 정말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처음부터 다 우리를 이용하려고 계획한 거였어? 민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웃음이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그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도 영수씨도 결국 저를 무시하고 제 얘기를 들어준 적 없었잖아요.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얻고 끝내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머님이 경찰이랑 신고하고 난리를 치니까 일이 이렇게 커진 거죠. 저는 민영이 말에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민영이는 더 차가운 목소리로 협박하듯 말했죠. 어머님, 제가 더 심한 일 벌이기 전에 어머님이 현명하게 잘 선택하세요.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영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풀려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죠.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민영이한테 전화 받은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엄마, 민영이 이제 확실히 우리가 절대 봐주면 안 돼. 우리가 가만히 있을수록 민영이는 더 심한 짓 할 거야. 저는 무서워서 망설였지만 아들은 결심을 굳힌 듯 했어요. 엄마, 우리가 변호사 꼭 만나야 해. 경찰도 제대로 해결 안 해주는데 우리가 직접 나서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민영이가 더 심한 짓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결제해야 해. 저는 아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으론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아들과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차분히 듣고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며느리분이 사망을 가정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보려 했다면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까지 연관돼 있다면 범죄단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좀 놓였어요. 변호사는 바로 경찰 쪽이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도록 추가 증거를 모으겠다고 했죠. 하지만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 도착해보니 현관 앞에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변호사까지 만나셨어요?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죠?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메모를 보고 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아들도 그 편지를 보고 말없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죠. 그날 밤, 저희 집 창문을 누군가가 돌로 깨뜨렸어요. 창문이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거실 바닥에 커다란 돌이 굴러 있었고 창문 유리는 산산조각 나 있었죠. 우리는 정말 확실히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언제쯤 끝날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저는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집 창문이 깨진 그날 밤부터 전 이제 정말 집 안에서도 마음 놓고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이젠 정말로 민영이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러 올 것 같다는 생각에 매일매일이 두렵고 불안했죠. 경찰에 또 연락을 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상황을 확인만 하고는 뚜렷한 조치는 없었어요.
아니, 당장 범인이 잡힌 것도 아니고 CCTV도 없으니까 일단 순찰만 자주 돌겠습니다. 이게 경찰이 우리에게 해준 말 전부였어요. 솔직히 이젠 경찰도 믿음이 안 갔죠. 저도 아들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하루라도 편안히 잠들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며칠 지나고 변호사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민영 씨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계획한 게 분명한 정황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민영 씨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을 써서 금전적인 이익을 본 적이 있어요. 변호사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민영이가 그렇게 착하고 평범한 아이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미 피해를 입었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말문이 막혔죠. 그럼 민영이가 이미 이런 짓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민영 씨 친정과 관련된 사채업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했던 걸로 보입니다.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서 경찰에 다시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전 다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아들은 분노와 허탈함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죠. 민영이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우린 하나도 몰랐을까? 그때 갑자기 집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며 망설이다가 결국 아들이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전화 속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민영이었어요. 영수씨, 저예요. 잘 지냈어요? 너 정말 왜 이래? 우리한테 더 바라는 게 뭐야? 아들이 격양된 목소리로 따졌어요. 그러자 민영이는 침착하고 냉정하게 말했죠.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라고 생각해요? 영수씨랑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영수씨가 저한테 처음부터 제대로 대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그만 좀 해, 민영아. 이제 그만 끝내. 경찰에서도 변호사도 전부 너에 대해 알고 있어.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 아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자 민영이는 점점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협박하듯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이라도 조용히 있어요. 그럼 더 큰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테니까. 민영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렸죠. 민영이는 정말로 어디까지 갈 생각인지 우리 가족을 얼마나 더 괴롭힐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뜻밖의 전화가 왔죠. 저는 또 민영이나 그 사람들이겠거니 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민영이 친구 되는 사람인데요. 저는 순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민영이 친구요?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영이가 지금 아주머니랑 영수씨한테 하고 있는 일들 전부 알고 있어요. 저도 민영이한테 당한 사람 중 하나예요. 민영이가 아주머니랑 영수씨를 끝까지 파멸시키려고 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더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영이가 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 친구는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민영이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영수씨와 결혼한 것도 전부 계획된 일이었어요. 아주머니랑 영수씨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서 돈을 뜯어내려고요. 제가 가진 증거들을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민영이한테 절대 당하시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민영이가 우리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아들도 충격을 받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며칠 후 민영이 친구라는 그 사람이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 친구는 민영이가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며 여러 가지 문서와 녹음 파일을 우리에게 건넸죠. 이 자료들 경찰과 변호사에게 주세요. 민영이와 그 가족들이 처벌받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희망을 느꼈어요.
이제야 우리가 제대로 민영이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밝힐 수 있겠구나 싶었죠. 아들과 저는 그 자료들을 들고 다시 경찰과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경찰과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보고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며 민영이와 그 가족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까지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갔죠. 하지만 그날 저녁 또 누군가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죠. 저는 순간 겁이 났지만 아들이 문구멍으로 밖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더니 다급하게 말했어요. 현관 앞에 서 있는 민영이를 보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민영이는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잠깐이면 돼요. 아들은 절 뒤로 밀어놓고 문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영아, 이제 그만해. 경찰도 모든 걸 알고 있어. 너 이러는 거 아무 소용없어. 민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알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한마디만 하고 가려고 왔어요. 제발요. 전 고민하다 결국 문을 열고 민영이와 마주섰어요. 민영이는 예전에 그 착한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잘 살고 싶었어요. 그냥 조금 욕심을 내다 보니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저는 힘겹게 대답했어요. 너도 이젠 모든 걸 인정하고 죗값을 받아야 해. 나도 너를 정말 아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민영이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보였어요. 네, 알아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니에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전 정말 어머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그 말만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했어요. 민영이는 그 모습을 보더니 담담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죠. 저 이제 가볼게요. 다신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민영이는 순순히 경찰을 따라갔어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허망하던지 전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죠. 경찰 수사 끝에 민영이와 친정 식구들, 공범들은 모두 검찰에 송치됐어요. 며칠 후 변호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최종 결과를 알려줬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 아들과 저는 이곳을 떠나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라 더는 견딜 수 없었죠. 아들은 이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 아들은 집안 정리를 하다 멈추고 절 바라봤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 말을 듣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긴 악몽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민영이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마음 아팠지만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몇 달 후, 민영이로부터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 속엔 짧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시는 어머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평생 죄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어머님과 영수 씨가 부디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편지를 읽고 전 그저 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는 민영이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죠. 모든 걸 용서하진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까지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고 싶진 않았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린 점점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들과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가끔은 웃으면서 예전 얘기를 할 정도가 됐죠. 어느 날 아들이 웃으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나 앞으로 절대 사람 잘못 만나지 않을 거야. 좋은 사람 꼭 만나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게.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그래, 엄마도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이제야 우린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죠.
다시는 이런 힘든 일이 없길 바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행복이라는 걸 민영이를 통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됐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